28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무단으로 재임대하다 적발된 롯데마트가 사회에 환원한 적립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함께 국방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존치 문제를 최종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트와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5년 시설의 일부를 무단으로 재임대하다 적발됐었죠. 롯데쇼핑은 사죄하는 뜻에서 130억 원을 사회 환원금으로 내기로 했고 이후 4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롯데쇼핑이 매장 시설 무단 재임대를 사죄하는 뜻에서 내놓기로 한 사회 환원금은 130억 원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13억 원씩 총 39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광주시는 이 돈 가운데 5억여 원을 투입해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보호자를 대신해서 주거와 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2곳을 설치했습니다. 따뜻한 장을 이렇게 하고 또 교육도 손옥수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적응을 해서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집행 사례를 제외하면 사회 환원금은 대부분 단편적인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활용됐습니다. 청소년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청소년 멘토링이나 국내외 체험 프로그램에 수천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위기의 청소년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가정법원이 힘을 모으기로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관련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사회 환원금을 종잣돈 삼아 광주만의 청소년 복지 모델을 만들고 그늘진 청소년들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시 조직 개편과 함께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사회 협의체들 김광란 광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공모사업이든 시설이든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해마다 2,200여 명의 청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렵게 마련되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위기의 청소년들을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출범에 맞춰 광주시와 LH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부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LH는 빅그린 산단 안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빅그린 산단 근처에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기까지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H와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행복주택 가운데 비어있는 800여 세대를 근로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반노동 반노조의 일방독주형 인사라며 노사민정 대타협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재선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박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광주시 의회와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 이전!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자치단체의 반발로 예비 후보지 선정도 못하고 있고 수원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수원만 최찬식 수원시민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지원작전 쓰는 줄 알았더니 3개시가 똑같이 국방부에서 답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전 후보지 2곳을 결정한 대구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광주와 수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것 갖다 서홍명 해 대구 주기를 시민추진단 갖다 집행위원장입니다. 기다릴 가서 떠들고 또 싸우고 우리들 뜻을 전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우리들이 얼음을 바늘로 깬다는 심정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가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서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국방부 앞에서 연합 골기대회를 진행하고 국무총리실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시급성을 양진석 광부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입니다. 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소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전망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소송 절차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회계에다가 이게 배복환 광주시청 군공항 정책과장입니다. 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이게 탄력을 군공항 소음 피해 도시들의 공동 대응과 강화된 소음 피해 보상이 군공항 이전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제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영산강 유역위원장에는 정재승 순천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논란인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은 연말쯤에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영산강 2개의 보 가운데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정상화 논의가 보류됐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선대 정상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총장 문제 해결을 지켜보고 논의를 이어가자며 정이사 체제 전환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조선대는 옛 경영진과 대학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7년부터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고 현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노동자가 한 달 만에 농성을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에서 체불임금 4억 7천여만 원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던 41살 정모 씨가 이틀 전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등의 노동자 30여 명은 하청업체가 주지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 농성을 벌였고 원청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 농성을 끝냈다고 원청업체는 밝혔습니다. 청산도에서 인수를 펼치고 있는 이강한 원장이 올해 성천상을 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6년 동안 청산도와 인근 섬마을의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성천상은 중해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무너지면서 후쿠시마에는 매주 2,000톤이 넘는 방사성 오염수가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쌓인 양을 보면 100만 톤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바다에 버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렇게 되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방사성 오염수, 그 위험성, 그리고 현재 실태를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겉돌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5.18 관련 특별법은 시행이 됐습니다만 조사위원 추천권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또 패스트트랙과 추경안 등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서 5.18은 다시 관심 밖의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는 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5.18 이 학살의 주범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가 5.18 묘역을 최근에 참배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직후인 다음 달 16일 1%대 초반 금리의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20조 원 규모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지 약 4년 만에 정부가 다시 실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좀 개선하고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안효광 팀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한우 위에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8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출근길 하늘이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온 뒤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초까지 가을 장마로 인해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량 안에 우산 하나 비치해 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화운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서부소방서 사거리 방향, 기아자동차 사거리 진안 지점 2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남대로에 교통량 많습니다. 백운 고가도로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양방향으로 길게 밀리고 있고요. 양림주공 아파트에서 주월 사거리 방향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송암로 송암고가도로에서 송원대학교 방향 밀려 지나고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8%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의 그린피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미 100만 톤 이상이 저장돼 있다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 위험성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처장님께서 이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여러 또 연구와 분석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어떤 상태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서 벌써 이제 횟수로 치면 8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얼만큼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안에 녹아내린 해결료 상태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서 냉각이 되지 않으면서 해결료가 이제 녹아내려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해결료를 담아둔 통이 이제 원자로라는 통인데요. 이 통 안에 물을 계속 그 순환시키면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다 깨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아내린 해결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야 돼서 물을 주입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 발전소 자체가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해안가 쪽으로 차수벽을 1차로 치고 그리고 발전소 바로 앞쪽으로 또 차수벽을 쳐서 물이 이제 땅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해결료를 식힌 물이 이제 고이잖아요. 그럼 네. 고이면 그 물을 다시 주입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러기엔 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핵심적인 방사성 물질을 제거를 해서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그리고 다핵종 제거기라 그러는데 여러 핵종들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거기까지 넣어서 한번 돌려서 처리수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게 현재 한 115만 톤 정도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물이 특히 지하수나 그다음에 이 고온에 지금 이 봉을 시키는 그런 물들이 쌓여가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이걸 일본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사고 났을 때의 부지는 대부분 그 숲이었어요. 그 주변은. 네. 지금은 그 숲을 거의 다 이제 잘라내고 한 1,400톤 안팎이 되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다가 이 방사능 오염 처리수인데 사실 네. 처리수를 하더라도 최대 2만 배 이상, 그러니까 기준치가
뭐 리터당 한 6만 베크렐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 2만 배 이상으로 여전히 오염된 그 저장수를 보관하는 형태로밖에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동경전력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한 137만 톤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관하겠다. 그렇게 이제 오염수 저장 탱크를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은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동경올림픽 끝난 다음 해이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쭉 보면.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우리로 치면 산업자원통상부와 같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이제 삼중수소라고는 방사성 물질이 여기에 제일 많은데 그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때 한 5가지 정도의 방안이 나왔고 최근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 논의가 한 작년에 좀 뜨거웠고 특히나 작년에는 그중에 가장 싼 방법 희석해서 그냥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죠. 네, 희석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이것을 일정 부분 희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 방사능의 2만 배 정도인데 희석을 해봤자 이 부분들이 얼마나 희석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인체에 계속적으로 유의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언급하셨다는 이 삼중수소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삼중수소를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경주 월성에 그 중수로 원전들이 있거든요. 그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삼중수소를 이제 냉각수에서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농도는 낮출 수 있었는데 완전히 제거는 못했죠. 그래서 이게 115만 톤이나 되는 이 방사능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삼중수소가 어떤 거냐면 수소가 이제 원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잖아요. 원자 핵 하나에 전자 하나 딱 있는 그런 게 이제 수소인데 여기에 중성자가 2개가 더 들어가면서 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되는 거고 얘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붕괴를 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죠. 헬륨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원자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핵이 붕괴된다 그러거든요. 붕괴되는 과정에서 내는 방사선이 베타선이라는 방사선, 그러니까 전자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멀리까지 그 베타선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게 몸속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삼중수소가 붕괴를 하게 되면 베타선이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 세포들의 세포 자체가 손상되거나 세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손상이 되거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삼중수소가 한번 들어왔다가 그냥 잠깐 핵붕괴하고 나가버리면 몸 안에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가 문제인 건데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의 구성 성분의 수소하고 자리 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은 얘가 핵붕괴를 할 때 다른 물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화학적 결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끊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 부분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지면서 암이나 치명적인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세포가 손상이 돼서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러면 그게 다른 세포로 대체가 되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낮은 양의 방사선량일 경우는 세포를 죽이진 못하고 그냥 손상만 시키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변형되거나 다른 데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량은 확률 문제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사선은 제일 적은 게 없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있더라도 가장 적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포함된 물이 지금 방류된다. 이렇게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류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 지금 오염수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 뭐 검토된 방법까지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게 한 7억 톤이 되는 물을 가지고 이제 희석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태평양을 믿는 거죠. 희석시켜서. 근데 그 방사성 물질이 어디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전반적인 이제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형태인 건데,
그 방법이 제일 싼 방법이고 제일 비싼 방법은 지하 2.5km 지하에다가 주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네. 뭐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장 비싼 6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고 이걸 수증기로 만들어서 증발시키는 방법, 그 대기 중에다가 희석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만 따로 결국 물이니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삼중수소를 따로 이렇게 그것도 결국 대기에 희석시키는 방법이죠. 결국 물에다가 방류하느냐 아니면 대기 중에 방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은 시멘트랑 섞어서 콘크리트로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 또 최근에 제안된 방법이 뭐냐면 이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한 10번 정도 절반 줄어들고 거기 또 절반 줄어들고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은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네. 그러면 1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0톤 안팎의 그 탱크를 10만 톤짜리 탱크, 거대한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한 10몇 개 만들어가지고 123년을 보관을 하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방금 우리 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후쿠시마 상태가 위험하고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 세계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법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대응 전략은 어떤가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국제적인 협약에 의하면 바다에다가 함부로 뭘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자기 영해라 하더라도 거기다 버리면 결국 그 주변에 인근 연안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제제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처리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동경올림픽 전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행사니까 그때 세계적인 이목을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네.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동경올림픽 전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계속 겉돌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 자격 조건을 현재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사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법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으면서 또 5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또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활동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죠.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내내 미루다가 그나마 뒤늦게 했는데 그 위원들이 이제 자격 요건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위원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서로 협의해서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자라고 했는 건데 네. 지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도 이 위원 자격 요건을 바꾸는 그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전히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점점 40주년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진상위원회 출범 더 이상은 정말 미룰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화되는 느낌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과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어 왔는데 그거 전부 다 이제 일축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네. 그럴 리가 있겠냐.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 우려가 좀 현실화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5.18 기념재단과 올 단체 그리고 광주에 이제 애국처벌 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다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계속 시간들을 끌어가고자 하는 게 이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에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우리 이사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국가적 과제 난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무역 문제도 있고 남북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관계 문제 등등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18 진상규명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주공화국이 변화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거 청산을 비롯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 세대 역시 어떻게 나라를 꾸려갈지에 대한 그 교훈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집권 여당의 문제의식이 너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네. 민주당 그 당대표 원내대표 면담까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힘을 보태라, 힘을 넣어라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에서의 목소리를 좀 더 광주에서 높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이 5.18 학살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이 노재현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또 사죄의 뜻을 방명록에 남겼는데요. 굉장히 갑작스럽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전하는 말에 따르면 노태우 씨의 그 병이 깊어서 지금 거의 생명까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병석이 있으면서도 내내 그 아들인 노재현 씨한테 5.18 묘지를 참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노재현 씨가 5.18 묘지를 참배하고 그다음에 방명록에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네. 5.18 정신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적었던 것은 그 진심 어린 부분이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란을 떨지 않고 조용히 그 참배 왔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뭔가 좀 과시하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 진정성도 한편으로 느껴져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언론에 공표가 됐으니까 네. 차제에 노태우 씨 입으로 이 5.18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5.18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을 국민들에게까지 네. 사죄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야만이 이제 노재현 씨 참배 사죄가 보다 더 큰 진정성을 띌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노재현 씨가 이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라는 말을 방명록에 썼는데요. 그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 뜻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5.18의 진상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써 밝히는 것, 그 진실을, 그것도 굉장히 진정한 사죄의 또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촉구할 필요는 없을까요? 당연히 마땅한 말씀입니다. 이제 노태우 씨 본인도 회고록을 냈다 그러고 많은 본인의 증언 기록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5.18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핵심 문제는 또 가해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네.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요. 5.18 악살 만행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보고 듣거나 했던 내용이 많을 거로 봅니다. 그런 내용을 차제에 국민들에 공개해서 마지막 마지막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그 도의적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관련해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어떤 사죄 발언에 덧붙여서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진실에 대한 증언들을 요구하는 그런 또 목소리를 이 시민단체에서 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네. 노재현 씨가 묘지 참배하고 사죄를 하게 된 것, 이게 이제 다른 5.18 그 학살 그 가해 현장에 있었거나 가해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 군인들, 피치 못해서 했던 그 병사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그 가해 현장에 있었던 당시 계엄군들, 공수부대 요원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그 지은 죄를 좀 고백하고 사죄해서 진상규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 대출 전환 상품과 좀 다르게 소득 제한을 부과했고요.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안효광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기인데요. 최저 1%대 그것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신청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주지사에도 직접 문의가 빈번할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네, 결국은 서민들의 빚 걱정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게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안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게 그러면 대출 자격이겠네요. 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대상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 요건은 올해 7월 23일 이전에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인데요. 네. 다만 2015년도 출시했었던 안심전환 대출과는 달리 소득 요건과 주택보유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1주택자이신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신혼부부이거나 두 자녀 이상인 부부인 경우에는 이 소득 합산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네. 네. 대출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든 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정부가 해당 수요자를 기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로 한정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돌리고 그리고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격 요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결국은 서민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규모는 지금 정부가 풀겠다는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계획된 거로는 약 20조 원 내외로 공급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만약 공급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지원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20조 규모는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대상이 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청 기준이 선착순 기준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관심도 생기네요. 이번에 신청 기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 출시되었던 안심전환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여서 창구 혼잡 등 일부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불편을 좀 줄이기 위해서 2주일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신청을 접수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안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2주 동안 신청받은 금액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예정 규모인 20조 원을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될 예정으로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은행 창구에서 받았던 대안 신청을 저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24시간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 신청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대출 한도라든가 또 소개해 주실 분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 한도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LTV랑 DTI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인 LTV는 70% 이내,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60%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주택 가격의 70%인 3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 금액이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네. 매월 내시는 원금과 이자의 합, 즉 원리금이 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요건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따라서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5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지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는 70% 이내,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60% 이내라는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까? 2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도 알려주시죠. 기간은 지금 9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난 9월부터 받게끔 되어 있고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네.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은행을 방문해도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SNS를 활용해서 신청해도 되고 그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안효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암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람회가 올해는 또 나주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금성관 일대에서 역사가 있는 건축, 살고 싶은 집 한옥이란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나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 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해 한옥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요. 한옥의 대중화와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 박람회는 지난 1회부터 6회까지는 영암군 주관으로 개최돼 왔었는데요. 이번 박람회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박람회 최적지 희망조사를 통해 지난 4월 8일 나주시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나주시가 이렇게 개최 최적지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북망문을 끝으로 복원을 마무리한 나주성 4대문을 비롯해 박람회 개최 장소인 금성관과 인근 나주 목사대야, 나주 향묘 등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돼 있고요. 또 읍성군형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을 통한 원도심 내 한옥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박람회 취지에 부합한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에 개최 예정인 제5회 2019 대한민국 마안 문화제와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제6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전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또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나주시는 지난 8일 이번 박람회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전문 대행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 업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박람회장 전시와 체험 행사 등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람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 계획되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옥 분야 국가 무형문화재 장인 작품을 비롯한 나전칠기 등 지역 공예인 작품과 지역대학교 전통 한옥 모형 등 다양한 전시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한 제화장이 직접 시연하고 직접 기와를 제작해보는 제화체험을 비롯한 대패질, 한옥 목구조 결합, 또 전통 대장간, 단청 그리기 등 관광객이 평소 접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전통을 상징하는 한옥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한옥 건축 기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해까지 영암에서 개최됐던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람회 성공 중인 개최를 위한 나주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 건축과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관광객, 관람객,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담양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추석을 대비해서 또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인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들 위해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대거 투입하고요. 또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인데요.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하는 행위와 또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또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정보 사전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네. 또 취획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단속을 강화한 다음 담양군 등과 법무처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또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요. 또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추석 명절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느끼게 되는데요. 화순군에서도 또 추석을 대비해서 소규모 수도 시설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수근이 국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요. 또 추석을 대비해 오는 5일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일제히 점검합니다. 그 점검 대상은 마을 상수도 558개소와 또 소규모 급수시설 66개소 등 124곳인데요. 그 하수근이 일제 점검을 위해 상수도 사업소 읍면 담당자, 시설물 관리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들은 그 소독시설 상태와 소독약품 적정량 투입 여부 등 그 시설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고요. 또 노후 시설물 파악과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는데요. 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 공사를 시행해 또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고요. 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냄새와 맛 등의 이유로 소독제 사용을 기피하는 주민에게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한 소독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그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공공기관 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추석을 준비하는 모습들 여러모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은 좀 더 풍요롭고 또 사고 없는 그런 멋지고 즐거운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추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바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5에서 30mm 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28도, 목포 27도, 서울과 대전이 29도를 보이겠고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광주 전남 지역에는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해서 9월 초까지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8%입니다. 제복로 남광주 사거리에서 전대병원 오거리 방향, 남광주 사거리부터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화운로 광암 고가도로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 정체되고요. 무진대로 상무교차로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 유독 1 교차로 진입 차량들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상무대로 극락교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 정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With the guy that gives you the eye and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that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his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a sparkling wine. Go
If you're all alone, can it take you home? Then you must tell him no. Please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his arms you're gonna be. Please,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커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9월 3일 개장. 확 커진 만큼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 2배.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9월 3일 개장. 광주 MBC 9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할 때 지키자. 100세 시대 허리 건강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박지환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평상시 운동으로 기본 체력을 키워야 허리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교실은 9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빛골장어, 오개강구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비타민하우스와 한페이카드, 메가박스 전대점이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